범람하는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 공정한 경제를 말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탐사. 네, 여러 가지 의견 주시는데요. 예전에 유명 제화점에 근무했는데 연식이 나오네요. 제화점, 구두회사 다니셨는데 상여금을 상품권으로 주고 너가 팔아서 현금화하렴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이거 많았습니다. 유통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 명절 때 연말에 이런 이른바 떠안긴다고 하는데 이런 관행 이제는 사라졌겠죠. 그렇다고 믿고 싶습니다. 저희 내일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20대 대선 특집 금요일에 지금 9주 동안 준비가 돼 있거든요. 한국경제발전학회, 응용경제학회와 함께 한국경제 무엇을 바꿔야 하나 특집 방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국 사회의 모습을 그려보는 시간인데요. 경제발전소에 더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내년도 복지예산 공부 한번 해볼게요.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600조 원을 넘었으니까 대략 3분의 1을 복지에 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년에 비하면 이번 증가율이 또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걸 보는 언론들의 시선도 엇갈렸는데요. 이정호 전 미디어 오늘 편집국장과 함께 자세히 공부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로 넘어왔는데 복지 예산 증가폭을 두고 보는 시선이 완전히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이 동일한 사안을 놓고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복지 예산이 200조를 이제 넘어서 가지고 국가 재정에 이제 비폭탄이 쏟아지게 생겼다 이런 정도로 우려하는 시선도 있고,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최대로 제일 낮은 증가폭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혹평하는 찔끔 예산 증가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체 크기를 볼 거냐 아니면 얼마나 성장했느냐를 볼 거냐 그 관점의 차이인데 보도 태도는 어떻습니까? 양쪽으로 이제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국가 재정이 문제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216조 7천억 정도 됐으니까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8.5% 정도 늘었어요. 네. 근데 이제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조금 달리 이제 접근을 했는데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상관없이 집권 초반기에는 많이 복지 예산을 올렸다가 후반기로 가면은 이제 조정하기 위해 가지고 많이 낮추는데 문재인 정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앞서 4번의 예산은 다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 예산이 10% 이상 증가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8.5%로 역대 가장 적다. 근데 여기에 또 이제 함의가 더 있는 게 우리가 흔히 복지 예산 하면은 세 가지가 합쳐져 있는 거거든요. 사회복지 순수한 예산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건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고용 관련한 예산이 있습니다. 일자리 예산. 근데 코로나 때문에 보건 관련 예산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네. 그걸 빼고 나면은 순수한 사회복지 예산은 5.6%밖에 안 되거든요. 600조라는 전체 예산 늘어난 게 8.3% 정도 되니까 거기에 비하면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요. 그 속에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 이것도 좀 찬찬히 봐야 될 것 같은데 복지 예산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매년 논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상 최대다라는 주장과 실질적으로 최적화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우리나라가 한 20년 전은 정말 OECD 가입 국가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형편없었는데 최근에 많이 따라잡긴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전체적으로 보면 OECD 평균에 약간 못 미치는 건 또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이제 논쟁이 이제 막 확대돼 가지고 2달쯤 예산안이 나오고 나서 국민 부담률이라고 하죠. 세금 내는 거하고 4대 보험 내는 거 국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게 작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8% 정도 이렇게 됐거든요.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이게 OECD 평균에는 아직도 못 미칩니다. 33.5%거든요. 작년 OECD 평균이. 그래서 뒤에서 38개국 OECD 국가 중에서 뒤에서 더 빠릅니다. 뒤에서 9번째 순위니까 여전히 평균 미한데 문제는 이게 1990년 정도 한 30년 전에 어쨌느냐 하면은 18몇 % 이 정도밖에 안 됐던 거죠. 10% 올랐습니다. 30년 동안. 네. 근데 그 같은 기간 중에 OECD에는 평균적으로 얼마나 올랐는가 하면 2.7%밖에 안 올랐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급격하게 오르고 있으니까 체감률은 높은 건 사실입니다.
참 애매하네요. 체감률은 높다. 이게 원래 지하 3층에서 올라오면 1층까지만 와도 나는 3층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서 있는 현실은 아직까지 지상 1층. 이렇게 비교를 하면 소위 선진국이라는 이름에 걸맞는가 고민을 좀 하게 되는데 정부가 어쨌든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매년 국민들의 부담률은 좀 높이려고 하는 분위기예요.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방향성을 잡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만약에 지금이라도 다 잡아가지고 조금씩 안 올리면은 저희가 전 세계에서 고령화로 가는 증가폭이 가장 빠른 나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멀리 가지도 않고 한 7, 8년 후 2030년 정도만 돼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건데 이래 되면은 보수 언론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보면은 국민 부담을 미래 세대에 자꾸 떠넘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지금 안 떠넘기면은 한 10년 후쯤 되면은 너무나도 급격하게 떠넘겨요. 이게 국가가 붕괴할 정도로 위험해지니까 고령화 속도는 너무나 다들 알고 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안 잡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정부도 지금 무리를 좀 했으라도 이랬든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어떤 정부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고 싶진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숙제를 언제까지 미룰 수 없으니 하는 것인데 이 연금 개혁이나 이 각종 부담금을 높이는 게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대선 후보들도 이걸 고민하지 않으면 돌파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요. 이게 그 해외에서도 보면 연금 개혁이라는 게 정권의 명운을 가르는 그렇죠. 이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 후보들의 면면을 좀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 나오지는 얘기를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해주는 유승민 의원 정도가 이제 욕을 듣더라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저와 비슷하게 했던 건 사실이죠. 옥타곤에서 내려가셔가지고 네,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을 좀 가다듬고 있는지 저희도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정리해서 다시 한번 그 전해드릴 기회를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호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